민주당이 오늘 서울을 마지막으로 지역 순회 경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 지도부를 꾸립니다. 조금 전에 나온 서울 지역 경선 결과에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다시 전국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나온 민주당 당대표 서울 지역 경선 결과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92.43%또 압승을 했는데 일단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쭉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라남도하고 광주 지역에서만 투표율도 떨어지고 득표율도 좀 떨어졌을 뿐이지 계속 9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10일인가요? 지난 10일인가요? 경기도에서 당시에 93.27% 얻었고 지금 경기도하고 수도권 서울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90%로 훌쩍 넘을 걸로 봤기 때문에 오늘 92.43% 얻은 거는 놀랄 것은 아니고요. 네. 내일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머지 대의원 14%하고 국민 여론조사 30%도 아마도 이게 지금 오늘 서울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좀 있다고 봐요. 재외국민권리당원 득표수를 보니까 거의 99%를 하셨던데 이재명 후보가 네.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총 득표가 아마 90%는 훌쩍 넘을 거라는 제 일관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몇 %로 승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90%는 거뜬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서울 결과까지 합산해도 아직 90%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 네.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이 수도권으로 오면서 90%를 넉넉히 넘어서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기관 한 군데에서 여론조사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된 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서울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는 후보 없다, 한 모름 이렇게 응답한 사람을 빼면 거의 92, 3%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대의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면 90%를 좀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당대표로 재임하시게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미 근데 그게 90%에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적 압도적 어떤 당원들 지지자들의 의사로 당대표로 다시 재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예측했던 바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측했던 대로라는 표현을 두 분 모두 좀 해주셨는데 그런 반면에 사실 최고위원 선거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 경선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전현희 후보가 상당히 많은 득표수를 얻어서 2위로 올라왔고요. 정봉주 후보는 또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현희 후보 관련돼서는 법사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발언으로. 이게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전현희 의원이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되고 있었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입니다. 물론 그 뒤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전당대회 서울 득표를 의식하고 한 발언이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정봉주 후보였는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명파리 발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를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발언 파장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이 구도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 뒤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정봉주 후보가 본인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됐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걸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 반발이 일부 강성 당원들 소수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상당한 이 반발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심각한 것은 명파리라는 발언. 이게 누구를 지칭한 건지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금 민주당 당원들 열심히 지금 이 전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모욕당했다는 느낌을 좀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게 이번 서울 경선 결과에 좀 드러났던 것 같고요. 뭐 이제 여론조사도 이미 진행이 됐고 대의원 투표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 실제 이 추세가 그렇게 반영될 것이냐. 그러면 5위권을 확정하는 것도 아직도 유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여전히 뭐 정봉주 후보는 오늘 서울 결과를 합산해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상 그리고 남아있는 여론조사라든가 대의원 투표를 고려했을 때 밀리더라도 5위까지는 들어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었는데 오늘 서울 경선 결과를 보고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추세가 여론조사까지 반영이 된다면 5위 수성에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여서요. 내일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정봉주 후보는 사실 상위권에 계속 있었던 후보였고 전현희 후보는 8명 중에 굳이 따지자면 하위권에 있던 후보가 이번 서울 경선 때 좀 이렇게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네. 결국 내일 최종 5인의 최고위원이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 2, 3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네. 것 같습니다.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1위를 할 것으로 뭐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2위, 3위도 뭐 이 김병주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 이 좀 안정적 추세로 지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4, 5위가 문제인데 거기에 4, 5위 경쟁에 이제 정봉주 후보까지 끼어 넣을 필요 없이 거기 5위권에 들어온다고 봤는데 오늘 서울 경선 결과를 보니까 이 추세가 그대로 여론조사나 대의원 투표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실제 4, 5위 정봉주 후보까지 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보더라도 좀 연설을 할 때 야유가 일기도 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은 이재명 후보와 어찌 보면 대척점에 위치한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최고위원 5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선 그 전당대회가 열전이니까 뭐 기분이 상하고 그럴 수는 있죠. 이재명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정치 지도자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이 강하신 분 같은데요. 정봉주 후보가 서울 경선하고 전당대회 당일 그 경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감정을 본격적으로 토로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대개는 선거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참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위원이 되면 뿜어낼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8위를 한 후보들에 대한 반발심도 있고 또 본인은 그게 강하든 약하든 간에 자신의 강고한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팬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팬덤층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이 되면 판을 흔들거나 설화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내년 말이 넘어가고 나면 대선에 전념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라도 자기의 본래의 정치 칼라대로 굉장히 강성의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의 앞으로의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도 아마 재미있게 관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내일 있을 최종 결과에 5위 안에는 뭐 무난하게 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시는 애지간하면 건가요? 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16개, 오늘까지 17개 지역을 이제 다 했는데 16개 지역에서 어쨌든 3위를 했던 후보고 16개 지역까지는 2위를 했던 후보고 1위였던 김민석 후보와 표차가 2몇 %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내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라든가 뭐 여기서 확 떨어지면 모르지만 애지간한 수준이라면 5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내일 1명의 당대표 그리고 5명의 최고위원 최종적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죠.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아젠다가 이제 좀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다시금 좀 박찬대 대표가 이렇게
수용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불이 붙는 모습이거든요. 민주당은 고심이 많았죠. 어쨌든 더 강화된 특검법은 발의는 했지만 뭐 누구나 예측하듯이 다시 국회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명약 관화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무익한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좀 깊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런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간 건데, 뭐 이미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아니다라고 한 사안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확인된 이상, 해병대원 때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구명 로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제 받아서 일단 특검을 출범시키고 특검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렇다면 뭐 이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3자 추천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민주당한테 받아라고 던진 게 아닙니다. 전당대회 때 출마 선언할 때 했던 얘기는 이미 진상규명의 시기를 놓쳤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 본인이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렇게 3자 특검, 추천 특검으로 갈 경우에 과연 진상규명의 어떤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뭐 그것까지도 양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뭐 당내 반발 기류, 반대 기류가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이 소수라고 하지만 108명의 의원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구상했던 특검 법안을 지금이라도 한 분의 의원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합의에 의해서 특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 대표는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좀 반영해서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혔고, 여기에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러면 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뭐 전향적으로 제3자 특검 추천을 받겠다. 네. 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법안에 비해서 훨씬 더 독소 조항이 강화된 법안을 세 번째 발의를 했잖아요. 했고 그 발의 내용도 보면은 야당 추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3자 추천 방안은 우리가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있다. 그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소 조항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지금 발의된 특검법안에 있는 문제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없고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민주당이 관련된 논의를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어떤 입장 정리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끊임없이 해온 얘기가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 법안을 내놔라 그러면 그걸 보고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 법안을 내놓으면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폐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수사 중에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끌고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 끌고 들어가는 부분들 지금 다 논의된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폐기하거나 그거를 수정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만 믿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김기현 변호사의 제보 공작 의혹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은 이번 세 번째 특검 법안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제보 공작 의혹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단순 거명이지, 제가 볼 때 이게 대안으로 가서 이게 되면 가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도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하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밀당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논의가 구체화되는 걸 지켜봐야
추이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더라도 그 이전에 세 번째 좀 더 강화된 특검법을 처리하지는 않는 이상 계속해서 봉착 상태에 국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아니, 구체적인 안을 그러니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볼 것이냐, 수사 상황 브리핑, 이게 피의사실 공표로 위헌 아니냐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데 이번 그건 뭐 역대 특검에서 다 했던 얘기고 본인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 없다는 해설서를 별도의 책자로 낸 바도 있기 때문에요. 그건 논의하다 보면 수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 적어도 그런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삼자 추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그걸 포함한 내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면 그래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삼자 특검을 던져만 놓고 실제 그러면 그런 나머지 부분들을 특검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당내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민주당이 받는다고 하니까 민주당 보고 갈팡질팡한다고 하고 또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단적인 예로 제보 공작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 뭐 조선 제1검이고 수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잘한다는 분 아닙니까? 제보 공작 의혹을 굳이 이걸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서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제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제보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 원래 다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굳이 제보 공작 이래서 원래의 사건의 본질과 대척되는 어떤 다른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던져놓고 계속 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뭐 이러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받는다는 어떤 확언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이러저러한 명분을 달면서 결국에 안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그대로 받더라도 지금 일단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특검을 하자. 이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뭐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네, 양당이 좀 중용을 찾길 바라면서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현희 의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공직자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가만 놔두는데 힘들진 않잖아요. 지금 21대 국회도 그랬고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매일 청문회 하고요. 지금 뭐 한 20차례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문회를 한다, 무슨 현안 질의를 한다 하면 공무원들이 국회에 뭐 복도에 쭉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모르시지만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다 거기서 양치질하고 밥 먹고 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그 밤을 새고 이럽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민주당 아닙니까? 거대 야당이라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공직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본인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그렇게 시달리게 만들고 끌고 가고 스트레스를 주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환경을 만드는데 본인이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현주 후보하고 0.02% 차이로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폭탄 발언을 던져놓고 오늘 서울 경선에서 사실상 효과를 봤잖아요. 2등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분이 상임위에서 의도를 갖고 던졌다고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슨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서 무슨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표현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유감을 표명했죠. 국민 대다수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시침이 뚝 떼고 말이죠. 뻔뻔하게 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제발 좀 반성도 좀 하고요. 국민 앞에서 잘못을 좀 시인하고 행태를 좀 고치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실이 말한 일종의 사과라든가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또 본인이 밝히는 입장으로 보면 그런 명시적 사과는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고민은 있겠죠.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공감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해서 사망한 이 권익위 국장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 압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 사망 사건의 원인과 관련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